아들러 리더십 코칭 제1장 아들러는 누구인가? 1. 시대를 앞서간 심리학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아들러가 성취하고 달성한 바는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에 버금간다고 했습니다. 욕구 위계 이론으로 알려진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는 해가 갈수록 아들러가 점점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대가 아들러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인 REBT의 창시자인 알버트 앨리스는 아들러는 최초의 인본주의 심리학자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영향으로 칼 로저스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아들러에게 1937년 2월 4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프로이트에 비교한 아들러의 이론의 강점을 지적해 줍니다. 프로이트는 거의 전적으로 성욕과 불안의 영역을 동기로 다루었지만 아들러 박사님은 사회적 감정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고 보며 박사님께서 이 중요한 측면을 더욱 자세하게 연구한 것은 분명 가치 있는 공적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아들러가 사망했을 때 미국의 사망 기사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새로운 학문 못지않게 새로운 종교가 된 영향력 있는 3인조의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과 이들의 많은 지지자는 시대의 정신적 외관을 다시 만들고 찰스 다윈이 그 이전 세대에게 안겨준 엄청난 충격에 비견할 정도의 인상을 문명에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에서 1937년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매슬로우가 말한 대로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는 심리학자이자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민주적 가정, 남녀 평등,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개인적 평등, 민주적 자녀 양육, 민주적 학급 운영, 벌 주지 말고 용기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창안했습니다. 벌이 훈육의 기본 방식이었던 시대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하였습니다. 민주적으로 학급이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녔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차별, 벌이 일상적인 훈육 방법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러는 아이들의 교육에 힘썼는데요. 어느 교육 제도에서나 똑같이 아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를 평등한 존재로 다루고 아이에게 수치심을 안기지 않고 아이를 조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것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사람의 감수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수성과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러의 교육 사상은 그의 후학 루돌프 드레이커스에 의해 계승되어 민주주의 교육 이론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드레이커스의 책을 보면 아들러가 주장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교육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남녀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자나 여자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동물을 장난감이나 놀이가 아니라 인간의 동료로 다루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새나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동물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는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동물과의 사이에 적절한 동료애를 느끼는 것이 인간과의 사회적 협동을 준비하는 단계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러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계기로 아들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아들러가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찬사를 받고 있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의 사상이 대중적 공감을 얻는 것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사상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지구라는 혹성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과정에 직업, 사회관계, 사랑 및 결혼이라는 인생의 필수 과제에 직면하면서 열등감을 느껴서 과도하게 우월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여 삶의 과제를 회피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부여하여 격려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법이라고 봅니다. 사람 관계에서 용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남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사, 학생 관계에서 민주적이고 공감적인 관계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러가 찬사를 받는 이유는 개인 심리학이라 불리는 아들러 심리학이 자기 변혁을 위한 심리학이기 때문이며 심리 상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3대 원조로서 동시에 활동했던 프로이트와 융을 들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인간 심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개념을 창안하여 내면 심리 탐구에 머물렀습니다. 상담도 하고 치료도 했지만 초점은 퍼스널리티를 구성하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에너지가 일으키는 내면 심리의 역동이었습니다. 칼 융도 심층 심리학 정신 분석 학파로서 마음의 심층 무의식의 구조와 기능의 탐색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본능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주된 관심은 꿈 분석입니다. 꿈 분석을 통하여 내면 무의식의 역동을 찾아내는 방법론이죠. 유형론을 창시하여 MBTI 심리검사 도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에 비하여 아들러는 깊게 무의식 속에 형성된 신념을 분석하되 한 개인이 세상이라는 사회 환경에 던져져서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졌고 삶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성격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삶이란 일, 관계, 사랑의 실제적인 삶의 과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선택해 가느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매 순간 선택해 가느냐, 특히 환경적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또 어떤 꿈과 비전과 사명과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의 답을 주는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프로이트가 자유연상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융이 꿈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아들러는 현재의 삶과 관련된 초기 기억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분석법입니다. 아들러의 분석 기법은 라이프 스타일을 명료하게 인지적으로 분석하고 드러내서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드러내어서 인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탁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뉴 월드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은 심층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사회 심리학에 매우 가깝다고 기록했는데요. 개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이 지금 새삼 우리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팽배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성일지도 모릅니다. 산업화 이후 경쟁 사회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감각이 약화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인간은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존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때에 아들러는 사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동 감각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대안적 삶의 방향이 제시된 것입니다. 2. 아들러 심리학의 전개 과정. 아들러는 그의 학창 시절에 심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빈 대학에서는 의학을 전공했는데요.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들러는 1895년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빈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안과 전문의로 개업했다가 얼마 후 그는 일반 개업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란 것을 결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 전체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즉, 정신적 과정과 신체적 과정 사이에 있는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위하여 일반 개업일을 그만두고 신경학으로 전향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의 관심은 진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학이 심리적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목적론적 관점을 자신에게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지속하려는 목적을 향해 노력하며 생명력이 싸워보지도 않고 외부의 장애물에 굴복하는 예는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일반 의사에서 신경학자로의 변신. 아들러가 일반 의사 시기에 치료 사례를 보면 다양한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환자들은 차력사, 공중고개사,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특별한 신체적 힘과 기술로 먹고 사는 이 남성과 여성들은 젊은 의사 아들러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 좌절과 희망, 기대와 목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환자들을 더 충실히 돕기 위해 신체와 정신 사이에 숨어있는 신비한 결합관계를 진지하게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들러는 나중에 그가 기관 열등감이라 부르는 심적 기전이 성인의 성격과 습관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이공원의 예능인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선천적인 결함을 겪은 뒤 운동 실력을 길러 결함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런 욕구에 관한 아들러의 관찰은 몇 년 내에서 보상 및 과잉 보상 이론으로 서서히 통합되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현대 심리학의 보루가 되었고 영어에서 대중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이 개념에서 그의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 열등감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들러는 28살에 첫 번째 전문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1898년에 출간된 재봉사를 위한 건강책, 직업병과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조언은
어떤 직업의 경제적 상황과 질병과의 관계 및 낮은 생활 수준이 공중위생에 미치는 위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1902년에 의학 소식 회보에 아들러의 두 번째 논문 사회의학에 대한 학술 강좌는 아들러의 사회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들러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세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